여러분, 지금 인천공항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하루 입국자가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 한국 대사관 앞에는 비자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행기 값이 3배로 뛰어도 일단 한국행표부터 끊겠다는 사람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관광이 아닙니다. 온 가족이 캐리어 4개씩 끌고 아예 정착할 준비를 하고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온 한 투자 전문가가 있습니다. 2주 출장 계획으로 인천공항에 내렸던 이 사람, 지금 2달째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부터 전 세계가 한국으로 달려오는 충격적인 이유, 그 놀라운 진실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20년 넘게 벤처 투자 일을 해온 사람입니다. 한국에는 투자 검토차 처음 왔어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스타트업을 살펴보러 온 거였는데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저 자료나 확인하고 보고서 쓰고 돌아갈 생각이었거든요. 강남역 근처 오피스 빌딩에서 그 회사 대표를 만났는데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뭔가 분위기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미국 스타트업들과는 확연히 달라 보였거든요. 회의가 시작됐지요. 그런데 중간중간 직원들이 대표한테 와서 보고를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녁 8시가 넘었는데도 사무실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고 야근하는 직원들이 꽤 많더군요. 미국 같았으면 투자자 앞에서 직원들 야근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다들 숨기려고 하는데 이 대표는 오히려 직원들한테 저녁 먹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직이라고 하니까 비서한테 치킨 시키라고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투자 미팅 중인데 저녁 주문을 하다니 그것도 치킨을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제가 호텔로 돌아가려고 일어서는데 그 대표가 저녁 식사하셨냐고 물어보더군요. 아직이라고 했더니 같이 먹자고 하는 겁니다. 비즈니스 미팅은 이미 끝났는데 말이에요.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어요. 피곤하기도 했고 근데 그 대표 표정을 보니까 거절하면 신뢰가 될 것 같아서 따라 나섰습니다. 식당에 도착했는데 놀랍게도 그 회사 직원 5명이 더 와 있더군요. 투자자인 저를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도 이렇게 같이 저녁 먹는다고 했어요. 테이블에 앉으니 고기가 나왔는데 제가 굽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직원이 계속 구워서 제 앞에 놓아주는 거예요. 저는 당황했지요. 미국에서는 각자 알아서 먹는데 누가 누구 음식을 챙겨주지 않거든요. 반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접시가 비면 누군가 채워줬고 물도 제가 마시려고 하면 먼저 따라주더군요. 제가 뭘 하려고 하면 누군가 먼저 해주는 겁니다. 그 대표가 편하게 드시라고 했는데 이게 편한 건지 불편한 건지 저는 잘 모르겠더군요. 너무 낯설었거든요. 식사 중에 직원들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회사 얘기도 하고 사는 얘기도 하면서 저한테도 자꾸 물어봤습니다. 미국 생활은 어떤지, 가족은 있는지, 한국 음식은 입에 맞는지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저녁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관계를 만드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미국에서는 분명해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고 사생활은 사생활이니까 선을 긋는 게 프로페셔널한 태도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 선이 없었습니다. 아니, 선을 일부러 지우는 것 같았어요. 함께 밥 먹으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거였지요. 식사가 끝나고 나왔는데 그 대표가 택시를 잡아주면서 호텔까지 잘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시간 되면 또 같이 밥 먹자고 하더군요. 택시 안에서 생각했어요. 오늘 본 게 뭐였을까? 단순히 친절한 사람들이었을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그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켰는데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쓸 수가 없더군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투자 보고서에는 숫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매출, 성장률, 시장 점유율 같은 것들이요. 근데 제가 오늘 본 건 숫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20년 넘게 이 일을 했고 수백 개 회사를 봤습니다. 성공하는 회사와 실패하는 회사를 구분하는 법도 알고 있었지요. 근데 한국에서 본 건 제가 아는 공식으로 설명되지 않았어요.
직원들이 야근하는데 치킨을 시켜주는 대표, 투자자한테 고기를 구워주는 직원들, 이게 회사 성과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미국식으로 생각하면 비효율적입니다. 시간 낭비고 돈 낭비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회사는 잘 되고 있었거든요. 매출도 좋았고 직원들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의심했어요. 제가 20년간 배워온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요. 여기 한국에는 제가 모르는 다른 방식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을 봤더니 강남 거리에는 아직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어디선가 사람들이 함께 밥을 먹고 있겠지요. 서로를 챙기면서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앞으로 제가 보게 될 것들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다음날 저녁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텔 근처를 걷기 시작했지요. 새벽 2시쯤 됐을 때 편의점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한 외국인이 현금 자동 인출기 앞에서 한참을 헤매고 있더군요. 동남아시아에서 온 것처럼 보였는데 카드를 넣었다 뺐다 반복하면서 굉장히 답답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외국인이니까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지요. 낯선 나라에서 기계 사용법을 몰라 막막할 때 얼마나 속이 타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한 남자가 다가갔습니다. 30 중반쯤 돼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 있는 걸 보니 회식하고 돌아가는 중인 것 같았어요. 술 냄새도 났거든요. 미국 같았으면 술 취한 사람이 낯선 외국인한테 다가간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대부분 피하지요. 귀찮기도 하고 자칫 오해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 남자는 자연스럽게 그 외국인 옆에 서더니 기계 화면을 가리키며 뭔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어요. 호기심이 생겼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나 도와줄까 싶었습니다. 그 남자는 자기 카드를 꺼내서 시범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어떤 버튼을 누르고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직접 해보이더군요. 한 번으로는 부족했는지 2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외국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알겠다는 표정을 짓자 그제야 옆으로 비켜서서 직접 해보라고 하더군요. 외국인이 카드를 넣고 버튼을 눌렀는데 중간에 막혔나 봅니다. 다시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그러자 그 남자가 다시 다가가서 짜증내지 않고 오히려 미안하다는 듯이 다시 설명했습니다. 이번엔 더 천천히요. 제가 시계를 봤더니 벌써 5분이 지나 있었어요. 저였으면 진작에 포기했을 겁니다. 시간 아깝잖아요. 근데 그 남자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외국인이 성공할 때까지요. 결국 돈이 나왔어요. 외국인이 환하게 웃으면서 고맙다고 인사했는데 그 남자도 웃으면서 엄지를 치켜 세우며 괜찮다는 제스처를 했지요. 그리고는 손사래를 치며 당연한 거라는 표정으로 그냥 가버렸습니다. 연락처를 교환하지도 않았고 보답을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방금 본 게 뭐였을까? 미국에서 20년을 살았지만 저런 광경은 처음이었거든요. 물론 미국에도 친절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길을 물으면 알려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5분 넘게 기다려주면서까지 도와주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왜 그럴까요? 시간이 돈이니까요. 내 시간을 낯선 사람한테 쓰는 건 손해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거든요. 근데 방금 본 그 남자는 손해를 계산하지 않았어요. 술 취해서 피곤했을 텐데도 5분 넘게 서서 도와줬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요.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커피를 하나 샀어요. 계산하면서 점원한테 물어봤습니다. 방금 밖에서 외국인 도와준 사람 아냐고요. 점원이 웃으면서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일 거라고 했어요. 왜 지나가던 사람이 5분씩이나 시간을 썼을까요? 술 취했으면 빨리 집에 가고 싶었을 텐데요. 편의점을 나와 호텔로 걸어가면서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했습니다. 직업병이었지요. 그 남자가 쓴 시간, 그 시간의 가치, 얻은 것과 잃은 것을요. 결론은 명확했어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 남자는 5분을 낭비한 겁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했으니까요. 근데 제 계산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남자 표정을 떠올려 보니까요.
외국인이 성공했을 때 함께 웃던 그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 남자는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한 일을 했다는 표정이었지요.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계속 생각했거든요. 도대체 뭐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든 걸까? 교육일까요? 어릴 때부터 남을 도우라고 배웠을까요? 아니면 종교적인 이유일까? 정부에서 장려하는 캠페인 같은 게 있을까? 다음 날 한국인 지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낯선 사람을 그렇게 잘 도와주냐고요. 그 지인이 고개를 갸웃하면서 그게 이상한 거냐고 되묻더군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보면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게 당연하지 않거든요. 도와주는 건 선택이에요. 의무가 아닙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거였어요. 마치 약속처럼 모두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지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제 본 건 한 사람의 친절이 아니었어요. 전체 사회의 문화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문화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투자 검토차 방문할 회사가 하나 더 있었는데 판교에 있는 기업이었어요. 그 회사 대표가 자기 아파트 근처에서 만나자고 해서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지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로비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계셨는데 꽤 무거워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저는 먼저 탔습니다. 미국에서는 그게 일반적이거든요. 먼저 온 사람이 먼저 타는 거지요. 근데 뒤에서 젊은 남자가 엘리베이터에 타지 않고 서 있더군요. 할머니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들어오시자 그 남자가 문 열린 버튼을 눌렀습니다. 할머니가 완전히 들어올 때까지요. 저는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거든요. 물론 가끔 친절한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문 닫힌 버튼을 누르지요. 할머니가 층수를 누르려고 하시는데 그 남자가 먼저 물었습니다. 몇 층 가시냐고요. 할머니가 12층이라고 하시자 남자가 대신 눌러드렸어요. 작은 일이었습니다. 5초도 안 걸렸어요. 근데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지요. 왜 저렇게까지 할까? 할머니가 직접 누르면 되는데 말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데 10층에서 또 사람이 탔어요. 젊은 여자였는데 그 여자도 똑같이 했습니다. 문 열린 버튼을 누르고 기다려줬어요. 저는 관찰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규칙일까? 누가 시켜서 하는 걸까 아니면 자발적인 걸까? 답은 며칠 뒤에 알게 됐어요. 그날 오후 다른 아파트를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번엔 제가 일부러 관찰했어요. 총 6번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6번 모두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짐을 들고 있으면 문 열린 버튼을 눌러줬어요. 노인이 타면 층수를 물어보고 대신 눌러줬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가 타면 자리를 비켜줬지요. 제가 특히 놀란 건 한 장면이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엘리베이터에 타려고 하는데 뒤에서 할아버지가 오시는 게 보였어요. 거리가 꽤 멀었습니다. 한 10m쯤 됐을까요? 근데 그 남자가 문 열린 버튼을 누르고 기다렸어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걸어오는 동안 말입니다. 미국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대부분 그냥 문을 닫았을 겁니다. 10m나 떨어져 있는데 기다려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 남자는 30초 넘게 기다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도착할 때까지요. 할아버지가 고맙다고 하시자 그 남자가 웃으면서 당연한 거라고 했어요. 정말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계산했습니다. 하루에 엘리베이터를 몇 번이나 타는지 그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한 사람이 하루에 몇 번이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지요. 숫자가 나왔어요.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하루에 최소 3번은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그리고 매번 누군가를 배려하는 작은 행동을 하지요. 1년이면 1000번이 넘습니다. 10년이면 10,000번이에요. 10,000번을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습관이 됩니다. 아니, 습관을 넘어서 본능이 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움직이게 되지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남을 배려하는지를요.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짐을 들고 있었는데 한 한국인이 문 열림 버튼을 눌러줬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웃으면서 당연하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한국이구나. 작은 배려가 당연한 나라, 10초의 기다림이 이상하지 않은 사회, 이런 사회에서 자란 사람들은 다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투자 검토차 방문할 의료 스타트업이 있었는데 그 회사가 한 대학병원과 협력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직접 방문하게 됐어요. 오후 3시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응급실이 있는 층에서 내리게 됐어요. 복도를 걷고 있었는데 앞에서 한 외국인이 헤매고 있더군요. 동남아시아에서 온 것처럼 보였는데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수속 절차를 몰라서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영어로 된 안내문을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간호사 한 분이 지나가다가 그 외국인을 봤습니다. 쉬는 시간이었는지 하얀 가운을 벗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지나치지 않더군요. 다가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외국인이 영어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진료를 받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어요. 그 간호사가 외국인을 접수 창구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직원한테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외국인이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옆에서 기다리면서 도와줬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서류 작성이 끝났어요. 근데 간호사가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을 진료실 앞까지 데려다 줬어요. 여기서 기다리면 된다고 설명하고 나서야 돌아갔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쉬는 시간이었는데 10분 넘게 낯선 외국인을 도와준 겁니다. 업무도 아니었어요. 그냥 복도를 지나가다가 본 거였거든요. 미국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친절한 간호사라면 접수 창구가 어디 있는지 정도는 알려줬을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데려다주고 서류 작성 도와주고 진료실까지 안내해주는 건 거의 없는 일이에요. 시간도 시간이지만 책임 문제가 있으니까요. 제가 만나기로 한 스타트업 대표가 도착했습니다. 같이 병원 시설을 둘러보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아까 본 장면에 대해 물어봤어요. 간호사들이 항상 저렇게 친절하냐고요. 대표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병원 직원들한테는 기본이라고요. 환자든 보호자든 외국인이든 누구든 도움이 필요하면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더군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업무 시간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물었습니다. 대표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병원이니까요. 사람이 아프거나 다쳐서 오는 곳인데 그럴 때 도움받지 못하면 얼마나 불안하겠냐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뭔가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는 시스템보다 사람이 먼저였어요. 규정보다 상황이 우선이었지요. 미국에서는 시스템이 먼저입니다. 규정에 따라 움직이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공정하고 효율적이니까요. 근데 한국에서는 사람을 먼저 봤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였어요. 둘러보기가 끝나고 응급실 근처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한 환자가 들것에 실려 들어오고 있었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바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놀란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의사가 환자 상태부터 확인했습니다. 보험이 있는지 신분증이 있는지 그런 건 나중 문제였어요. 일단 사람부터 살리는 거였지요. 미국이었다면 보험부터 확인했을 겁니다. 지불 능력을 먼저 확인하는 게 병원 규정이니까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나중 문제였어요. 환자가 먼저였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많은 걸 봤어요. 휠체어를 밀어주는 자원봉사자, 길을 헤매는 노인한테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직원, 아기 울음소리에 같이 걱정하는 낯선 사람들까지요. 병원이라는 곳이 원래 삭막한 곳이잖아요.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요. 근데 한국 병원은 달랐습니다. 물론 바쁘고 복잡했지만 그 안에 사람이 살아있었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아프면 어떨까? 외국인이고 보험도 없고 말도 안 통하는데 말입니다. 미국이었다면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왠지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도와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노트북을 켜서 메모를 남겼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효율적이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시스템 안에 사람이 살아있다. 그게 진짜 경쟁력이다. 얼마 후였습니다. 한국 파트너사 직원들과 저녁 약속이 잡혔어요. 계약 관련해서 몇 가지 논의할 게 있었거든요. 저는 비즈니스 미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더군요. 10명쯤 됐을까요? 저는 당황했어요. 미팅이라고 해서 대표랑 담당자 한두 명만 올 줄 알았거든요. 소개를 받았습니다. 대표부터 시작해서 부장, 과장, 대리, 사원까지 직급이 다양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왔는지 물어보니까 회식이라고 하더군요. 회식?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비즈니스 미팅이라고 들었는데요. 대표가 웃으면서 일도 하고 밥도 먹는 거라고 했어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제 옆에는 부장님이 앉으셨고 맞은편에는 과장님이 앉았어요. 고기가 나왔는데 제가 집게를 잡으려고 하자 부장님이 먼저 집어서 구우시더군요.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부장님은 계속 구워주셨어요. 그리고 구운 고기를 제 접시에 올려주는 겁니다. 과장님은 반찬을 챙겨주셨어요. 제 접시가 비면 채워주시고 물이 떨어지면 따라주셨습니다. 저는 점점 불편해졌어요. 제가 손님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때 대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형님, 편하게 드세요. 형님?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저는 외국인이고 나이도 얼마 차이 안 나는데 형님이라니요. 제가 형님이 아니라고 했더니 대표님이 웃으면서 한국에서는 존경하는 분한테 형님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더 당황했습니다. 방금 처음 만났는데 존경한다니요. 식사가 계속됐어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회사 얘기보다는 사는 얘기가 더 많았습니다. 누가 결혼했다, 누구 아이가 학교에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들이요. 저도 자꾸 질문을 받았어요.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취미는 뭔지, 한국 음식 중에 뭘 제일 좋아하는지요. 비즈니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질문들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그제야 일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회의실에서 하는 것처럼 딱딱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의견을 주고받았지요. 제가 어떤 제안을 했는데 과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실행할지 바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록도 없고 프레젠테이션도 없는데 일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저는 신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비즈니스 미팅이 따로 있고 식사가 따로 있거든요. 섞지 않아요. 그게 프로페셔널한 태도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섞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형님, 한국에 계시는 동안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진심으로 도와드릴게요. 저는 고맙다고 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의아했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인데 왜 이렇게까지 챙겨주는 걸까?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건 아닐까? 며칠 뒤 답을 알게 됐습니다. 주말에 갑자기 호텔 인터넷이 안 됐거든요. 급한 이메일을 보내야 했는데 당황하고 있었어요. 그때 부장님한테 연락했습니다. 혹시 근처에 카페 추천해 주실 수 있냐고요. 부장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지금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시더니 30분 뒤에 호텔 로비로 오시는 겁니다. 직접 카페까지 데려다 주시면서 인터넷 연결도 도와주셨어요. 주말인데 말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나눴던 그 대화들, 고기 구워주고 반찬 챙겨주던 그 행동들이 립서비스가 아니었다는 걸요. 진짜였어요. 한국 사람들한테 비즈니스 파트너는 단순히 계약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 관계였어요.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면서 신뢰를 쌓는 거였지요. 그리고 그 신뢰는 계약서보다 강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계약서가 전부예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니까요. 근데 한국에서는 관계가 먼저였습니다.
관계가 탄탄하면 계약서는 형식일 뿐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20년간 비즈니스를 해오면서 수많은 계약을 맺었지만 대부분 계약 기간이 끝나면 관계도 끝났어요. 근데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계약이 끝나도 관계는 계속될 것 같았거든요. 얼마 후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할 일도 없고 해서 호텔 근처 카페에 갔어요. 커피를 시키고 창가 자리에 앉아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1시간쯤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 앉았던 외국인이 일어나서 나가더군요. 유럽 사람처럼 보였는데 급하게 전화를 받으면서 나가는 바람에 노트북을 테이블에 두고 간 겁니다. 저는 봤어요. 근데 제 일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갔습니다. 카페 직원이 알아서 처리하겠지 싶었거든요. 5분쯤 지났을까요? 카페 사장님이 그 테이블로 가셨어요. 노트북을 보시더니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카운터로 가져가셨지요. 저는 그때까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분실물 보관하는 거겠거니 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계속 문 쪽을 보시더군요. 그 외국인이 다시 올 거라고 기대하시는 것 같았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외국인은 오지 않았어요. 사장님이 노트북을 열어보시더니 뭔가를 확인하셨습니다. 아마 주인 연락처를 찾으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노트북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나 봅니다. 사장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러다가 뭔가 생각이 나셨는지 휴대폰을 꺼내셨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지켜봤어요. 사장님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시더군요. 노트북 사진을요. 그리고 어딘가에 글을 올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동네 커뮤니티에 올리신 거였어요. 카페에 노트북 두고 간 외국인 찾는다고요. 사진까지 첨부해서요. 2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계속 문 쪽을 보시더군요. 혹시 그 외국인이 올까봐 기다리시는 겁니다. 손님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주문을 받으시고 커피를 만드시면서도 사장님은 계속 신경 쓰이는 표정이셨습니다. 노트북 주인 걱정하시는 거였어요. 30분쯤 됐을 때 그 외국인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급하게 뛰어들어오면서 테이블을 보더니 당황하는 표정이었어요. 노트북이 없으니까요. 사장님이 바로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카운터에서 노트북을 가져오셨습니다. 외국인이 얼마나 안도하던지 연신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사장님이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삭제하셨어요. 다 해결됐다고요. 외국인이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리고 싶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손사래를 치셨어요. 당연한 거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계산했습니다. 사장님이 쓰신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최소 30분이었어요. 그 시간에 손님을 더 받을 수도 있었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커뮤니티에 글까지 올리셨어요. 사진 찍고 글 쓰는데도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냥 분실물 보관함에 넣어두면 되는 거 아닌가요? 카운터로 가서 커피를 한 잔 더 주문했어요. 그리고 사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아까 노트북 찾아주신 거 대단하시다고요. 사장님이 웃으면서 별거 아니라고 하셨어요. 외국에서 노트북 잃어버리면 얼마나 난처하겠냐고요. 그래서 꼭 찾아드리고 싶었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분실물 보관하고 끝이에요. 주인이 찾으러 오면 주고 안 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폐기하지요. 적극적으로 찾아주지는 않습니다. 왜 안 그럴까요? 책임 문제 때문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분실물을 훼손했다거나 분실했다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조치만 하는 게 안전합니다. 근데 사장님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그 외국인이 노트북을 찾을 수 있을까만 걱정하신 거였지요. 저는 그날 오후 카페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사장님을 계속 관찰했거든요. 손님들한테 어떻게 대하시는지, 어떤 표정으로 일하시는지요. 한 손님이 커피를 쏟았어요. 사장님이 바로 달려가셨습니다. 괜찮으시냐고 물어보시면서 휴지를 가져오셨어요. 손님이 미안해하자 사장님이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또 한 손님이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물어봤어요.
사장님이 알려주시면서 혹시 연결 안 되면 말씀하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손님 자리까지 가셔서 와이파이가 잘 되는지 확인하셨어요.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는 별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쌓이니까 뭔가 다른 게 만들어지더군요. 그 카페의 분위기가 달랐어요. 편안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할까?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남을 도울까? 답은 간단했어요.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게 뭐가 이상하냐는 거였지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었어요. 지하철도 혼자 탈 수 있었고 간단한 한국어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하철을 탔어요.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신도림역이었을 겁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탔는데 한 임산부가 타더군요. 배가 꽤 불러 있었어요. 그 순간 3명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젊은 남자 2, 여자 1명이었어요. 서로 눈치를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어난 거예요. 임산부가 당황해하자 그중 1명이 먼저 앉으시라고 했어요. 임산부가 고맙다고 인사하고 앉았습니다. 나머지 2명도 웃으면서 다시 자기 할 일을 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시간을 쟀습니다. 문이 열리고 임산부가 타고 3명이 일어나기까지 걸린 시간이 5초였어요. 생각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조건반사처럼 일어난 거였지요. 미국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망설여요. 저 사람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가? 내가 양보하면 나는 어떻게 되나? 그런 걸 계산하지요. 근데 한국에서는 계산이 없었어요. 보자마자 일어났습니다. 마치 숨 쉬듯이요. 다음 역에서 노인 한 분이 타셨어요. 이번에는 4명이 일어났습니다. 노인이 손사래를 치시면서 괜찮다고 하셨는데도 한 청년이 계속 권했어요. 결국 노인이 앉으셨지요. 저는 계속 관찰했습니다. 1시간 동안 지하철을 탔는데 6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임산부, 노인, 아이 아는 엄마, 다친 사람까지요. 매번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망설이지 않고요. 그리고 일어난 사람들은 특별한 표정을 짓지 않았어요. 당연한 일을 했다는 표정이었지요. 한 역에서 제 앞에 할머니가 서셨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계셨는데 무거워 보였습니다. 저는 일어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어요. 미국에서는 노약자석이 아니면 양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규칙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규칙과 상관없이 양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할머니한테 앉으시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니 괜찮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는 곧 내리니까요. 할머니가 고맙다고 하시면서 앉으셨어요. 그리고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가 따뜻했어요. 저는 그 순간 뭔가 느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손해를 본 건데 말입니다. 30분을 서서 가야 하는데도요. 근데 이상하게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뿌듯했습니다. 할머니가 편하게 앉아 계시는 걸 보니까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하는지요. 그게 손해가 아니라 이득이었던 겁니다. 누군가를 편하게 해주는 게 자기도 편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다음 역에서 내렸습니다. 플랫폼에 서서 지하철을 바라봤어요. 저 안에서 오늘도 수십 번, 수백 번짜리 양보가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회,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규칙으로 정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회요. 저는 그날 깨달았어요. 한국의 진짜 경쟁력이 뭔지를요. 기술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본사에서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근데 한 줄도 쓸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제가 본 것들을 어떤 언어로 설명해야 할까요? 투자 보고서는 명확해야 합니다. 시장 규모, 성장 가능성, 경쟁 우위, 그런 것들을 숫자로 보여줘야 해요.
근데 제가 발견한 건 숫자 너머에 있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전 세계를 다니며 투자처를 찾았어요. 실리콘밸리, 런던, 베를린, 싱가포르 수많은 도시를 봤습니다. 혁신적인 기술도 봤고 완벽한 시스템도 봤어요. 근데 한국에서 본 건 달랐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됐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기술, 자본, 천연자원. 한국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있었던 건 사람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5분간 외국인을 도와준 남자, 그 남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평범한 사람이 낯선 외국인을 위해 시간을 썼어요. 왜일까요? 30분간 노트북 주인을 기다린 카페 사장, 그 사장은 자선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평범한 자영업자였어요. 근데 손님도 아닌 사람을 위해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왜일까요? 5초 만에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한 지하철 승객들, 그들은 성인군자가 아니었어요. 피곤한 출근길에 서 있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망설이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그게 한국을 만든 방식이었으니까요. 전쟁 후 아무것도 없었던 이 나라가 어떻게 일어섰을까요? 서로 돕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살려면 내가 살아야 했고, 내가 살려면 내가 살아야 했어요. 그게 생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존의 방식이 문화가 됐어요. 법으로 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살아남기 위해 했던 일들이 당연한 일상이 된 겁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시 봤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 기술 혁신 속도, 글로벌 기업 배출 현황, 이 모든 숫자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 한국 기업들은 빠를까요? 회식 자리에서 봤습니다. 고기 구워주고 반찬 챙겨주면서 신뢰를 쌓아요. 그 신뢰가 있으니까 회의실에서 몇 시간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일이 진행되지요. 왜 한국 의료 시스템은 효율적일까요? 병원에서 봤습니다. 환자를 먼저 살피고 서류는 나중이에요. 사람이 우선이니까 치료가 빠릅니다. 빠르니까 더 많은 환자를 살릴 수 있어요. 왜 한국 사회는 안전할까요? 지하철에서 봤습니다. 노약자가 쓰러지면 10초 만에 누군가 달려가요. 시스템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먼저 움직이니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지요.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배려가 쌓여서 신뢰가 되고, 신뢰가 쌓여서 속도가 되고, 속도가 쌓여서 경쟁력이 되는 거였어요. 실리콘밸리에는 천재들이 있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요. 근데 그들은 혼자 일해요. 서로 경쟁하고 견제합니다. 그래서 느려요. 한국에는 천재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함께 일해요. 서로 돕고 협력합니다. 그래서 빠릅니다. 빠르니까 이기는 거예요.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2달을 보냈습니다. 투자 검토차 왔는데 전혀 다른 걸 발견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경제 원칙을 거스릅니다. 손해를 계산하지 않고 도와줘요. 시간을 아끼지 않고 기다립니다. 이익보다 관계를 우선시하지요. 경제학 교과서대로라면 이 나라는 망해야 합니다. 비효율적이니까요. 근데 현실은 정반대예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20년간 배운 경제학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효율만이 답이 아니었어요. 신뢰가 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계약서가 두꺼워요. 서로 믿지 못하니까 모든 걸 문서로 남깁니다. 변호사가 검토하고 법무팀이 승인해야 일이 진행돼요. 한 달이 걸립니다. 한국 기업들은 계약서가 얇아요. 관계가 탄탄하니까 세부 사항은 나중 문제입니다. 대표끼리 악수하면 다음 날부터 일이 시작돼요. 하루면 충분합니다. 30배 빠른 겁니다. 이게 경쟁력이에요. 병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험 확인에 30분 걸려요. 서류 작성하고 승인받고 그래야 치료가 시작됩니다. 한국에서는 환자가 도착하면 바로 치료해요. 서류는 나중이고요.
응급 환자가 왔을 때 30분은 생사를 가릅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이 효율적인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사람이 먼저니까요. 지하철도 봤습니다. 노약자석에 젊은이가 앉으면 다들 눈치를 줘요. 법으로 정한 게 아닌데도 지켜집니다. 왜일까요? 사회적 압력이에요. 근데 폭력적인 압력이 아니라 배려의 압력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작동하는 시스템, 경찰이 없어도 질서가 유지되는 사회, 이게 가능한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을 봅니다. K-팝 때문이 아니에요. 드라마 때문도 아닙니다. 이 시스템 때문입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서도 경쟁력을 잃지 않는 시스템 말이에요. 미국은 개인이 강합니다. 근데 사회는 약해요. 서로 믿지 못하니까 분열됩니다. 중국은 국가가 강합니다. 근데 개인은 약해요. 억압받으니까 창의성이 죽습니다. 한국은 개인도 강하고 공동체도 강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개인의 성공이 공동체의 성공이고 공동체의 성공이 개인의 성공이니까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봤어요. 대표가 직원 챙기는 건 시혜가 아니었습니다. 투자였어요. 그 직원이 잘 되면 회사가 잘 되니까요. 직원이 고기 구워주는 것도 아첨이 아니었습니다. 존중이었어요. 대표가 잘 되면 자기도 잘 되니까요. 이게 선순환입니다. 서로 돕는 게 손해가 아니라 이득이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 쓰고 읽어봤습니다. 이상했어요. 제가 쓴 게 맞나 싶었습니다. 20년간 투자 보고서를 써왔는데 이런 보고서는 처음이었거든요. 본사로 보냈습니다.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본부장이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투자 보고서가 아니라 찬양문 같다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본 게 그래서 그렇다고요. 한국은 투자할 만한 시장이 아니라 배워야 할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본부장이 한참 말이 없더니 물었어요. 언제 돌아오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돌아가지 않을 것 같다고요. 여기 지사를 차릴 생각이라고요. 아니, 어쩌면 아예 이민을 올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본부장이 미쳤냐고 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미쳤습니다. 근데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적인 건 20년간 제가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효율만 따지고 이익만 계산하는 삶, 사람보다 숫자를 우선하는 세계, 그게 비정상이었어요. 한국에 와서야 깨달았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모릅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특별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지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 아무것도 없었지만 서로 돕는 것만으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된 나라,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게 국가 경쟁력이 된 나라. 이게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이 나라로 오고 있어요.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배우러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면서도 따뜻할 수 있는지, 빠르면서도 사람을 잃지 않을 수 있는지를요. 인천공항에 하루 20만 명이 들어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을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한국인을 보러 옵니다. 손해를 계산하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들,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는 사람들을요. 그리고 그들은 깨닫습니다. 이게 미래라는 걸요. 경쟁만 하는 사회는 언젠가 무너집니다. 협력하는 사회만 살아남아요.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70년 만에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이제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참여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이 위대한 실험의 일부로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오늘 낯선 사람을 도울 거예요. 누군가는 자리를 양보할 겁니다. 누군가는 기다려줄 거고요. 그리고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내일의 한국을 만들 겁니다.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따뜻한 나라로요. 저도 그 일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숫자로 세상을 보던 투자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세상을 사는 한국인으로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으로 몰려드는 충격적인 이유를 발견한 투자자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